경제계 주요 뉴스입니다. SK이노베이션 노사가 임금 협상에 합의했습니다. 임금 인상률은 5.1%로 확정했고 이틀 일하고 이틀 쉬는 4조 2교대 근무 제도를 변경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롯데바이오로직스에 인력 유인 활동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잇따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의 법적 다툼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올리브영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경쟁사를 배제한 것으로 보고 거액의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T 이사회가 차기 대표이사 후보를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국민연금과 정부가 KT의 대표이사 연임 절차에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9일 MBN 뉴스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소식은 취재기자와 함께 경제계 이슈를 살펴보는 프라임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다힌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해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을 냈었던 SK이노베이션이 노사 임금 협상에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노사 모두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네, SK이노베이션은 오늘 2023년 임금 교섭 조인식을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19일 교섭을 시작한 이후 11일 만에 잠정 합의안이 도출된 건데요. 노사는 올해 임금 인상률을 5.1%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연동하는 2017년 노사 합의 원칙에 따른 것인데요. 노사는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각각 0.4%, 0.5%였던 20년과 21년에도 이 같은 원칙을 지켰습니다. 이번 임금 협상에는 근무제도 변경이 포함됐습니다. 네. 임금 협상 결과에 따라서 SK이노베이션 울산 CLX는 지난 8일부터 4조 2교대로 근무하게 됐습니다. SK이노베이션 노사는 지난 2021년 단체 협약을 맺고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를 꾸려서 기존 4조 3교대 근무를 4조 2교대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임금 협상에 근무제도 변경도 함께 포함이 됐는데 그 4조 2교대 근무 체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걸까요? 장점이 있을까요? 네, 4조 2교대는 하루 근무 시간이 기존 8시간에서 12시간으로 늘어나긴 하는데요. 이틀 근무를 하고 이틀을 연속으로 쉴 수 있어서 충분한 휴식 시간이 확보됩니다. SK이노베이션은 작년 2월부터 1년 동안 4조 2교대를 시범 도입해 왔었는데요. 노사는 2교대제로 구성원 업무 몰입도와 건강 증진, 일과 삶의 균형이 확보됐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는 찬성률 96.75%로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박유리 노조위원장은 역대 최고 찬성률의 결과는 단순히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의 만족도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신뢰와 기대치가 함께 담긴 결과라면서 4조 2교대제 정식 도입을 통해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더욱 단단한 상생의 노사 관계가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두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직원을 빼가지 말라 라면서 내용 증명을 보냈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롯데바이오로직스의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 기자, 지난해부터 이 갈등이 시작이 됐는데 벌써 세 번째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요? 네, 경쟁사 간의 인력 유출은 영업 기밀 침해 우려로 기업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데요. 네. 업계에 따르면 이 삼성바이오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롯데바이오로직스의 인력 유인 활동을 즉각 중단하라라는 내용의 내용 증명 3건을 잇따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바이오와 롯데바이오의 갈등은 작년 롯데바이오 법인 설립 전후부터 불거졌는데요. 롯데바이오는 올 1월 다국적 제약사 BMS 제약의 미국 공장을 인수하고 또 앞으로 송도에 대규모 공장을 세우기로 하는 등 바이오 CDMO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롯데바이오는 삼성바이오에서 10년간 근무했던 이원직 프로를 롯데 지주로 영입했고 그는 지난해 롯데바이오로직스
바이오로직스 초대 대표이사로 선임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삼성바이오 직원들이 잇따라 롯데바이오로 이직했는데요. 이직자의 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삼성바이오는 롯데바이오의 직원 유인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했고 유인을 중단하라는 내용 증명을 3차례 보낸 겁니다. 예. 내용 증명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앞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삼성바이오가 공식적인 법적 다툼 가능성을 염두에 둔 행보로 파악됩니다. 예, 양사의 법적인 다툼 가능성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군요. 자, 그런데 이직한 직원을 상대로 해서는 이미 법적 대응이 시작이 됐다고요? 네, 삼성바이오에서 롯데바이오로 이직한 일부 직원에 대해서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관련 검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삼성바이오 영업기밀 유출 의혹을 받는 직원이 근무 중인 롯데바이오 본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이직자 3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내용 증명 발송과 관련해서 롯데바이오 측은 원리 원칙대로 엄중하고 공정한 인재 채용이었다면서 의혹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는 인력 유출이 주요 비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기밀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출입 제한 등 보안을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스마트폰 보안 솔루션을 정식 도입했고요. 건물 내 스피드 게이트도 보강했습니다. 또 내외부 출입을 할 때 보안 점검을 더 강화하는 등 영업비밀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또 보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화장품 플랫폼이죠. CJ 올리브영이 경쟁사의 제품을 납품하지 말라라면서 지금 납품업체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 기자, 이제 공정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세하게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리브영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서 올리브영의 납품업체가 랄라블라, 롭스, 부츠와 같은 경쟁사와 계약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회사 측에 발송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정위의 판단대로 결론이 난다면 올리브영에 부과될 과징금은 1,000억 원에서 5천억 원대에 달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시장 지배력 남용은 매출의 6%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중징계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CJ 올리브영 오프라인 매장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서 올해는 1,298개로 늘어난 상황인데요. 반면에 롭스는 122개에서 12개로 줄었고요. 랄라블라 부츠는 아예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네, 그만큼 올리브영이 시장에서 독보적이군요. 네. 자, 그래서 공정위에서는 이 올리브영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을 했고 시장 지배력을 활용해서 경쟁사를 배제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올리브영에서는 이에 대해서 지금 무리한 해석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한 해석이다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있을까요? 네, 공정거래위원회와 이 CJ 올리브영의 다툼에서 올리브영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있느냐 아니냐가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CJ 측은 시장 지배력 남용 혐의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CJ 관계자는 화장품 유통 시장에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도 수많은 사업자가 존재한다면서 이 H&B 헬스앤뷰티 매장이 가장 많다는 이유로 올리브영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시장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도 문제인데요.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H&B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올리브영은 H&B는 화장품과 뷰티 상품을 판매하는 시장의 극히 일부라는 논란을 펴고 있습니다. 예. 법령에 따르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부당하게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면 안 되는 건데요. 공정위 측은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라고 말했고요. 올리브영은 아직 조사 중인 사안으로 조사에 적극 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4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자, KT는 그동안 차기 CEO 선임을 두고 상당히 좀 말이 많았습니다.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구현모 대표의 연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좀처럼 CEO 선임에 속도가 나지 않았었는데요. 자, 오 기자, 조금 전에 이 관련한 소식이 들어왔죠. 이 KT 이사회가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라고 확정을 했다고요.
네, KT 이사회는 오늘 오전 회의에서 차기 대표이사 후보를 재공모하기로 했다라고 결정했습니다. 현재 선임 절차를 백지화하고 다시 후보자 선정 과정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KT의 대표이사 연임 절차에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KT 이사회는 연임 의사를 밝힌 지난해 12월 구현모 대표를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최종 추천하기로 의결했지만 일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당시 보도자료에서 CEO 후보 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경선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다라는 입장이라고 밝혔고요. 국민연금에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도 금융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소유 분산 기업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작동돼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IT 업계에서는 정권 차원에서 KT, 포스코와 같은 소유 분산 기업 지배 구조와 대표 선임 절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KT 이사회가 상당한 압박을 받은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KT 이사회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요구하는 방향에 대해 공감하면서 구현모 현 대표도 다시 공개 경쟁에 응하겠다고 해서 이사회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라고 밝혔고요. 그래서 구 대표 역시 새로운 선임 과정의 후보로서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KT 이사회는 KT 대표이사 후보 선임 과정을 정기 주주총회 소집 공고 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구현모 대표는 앞으로 연임과 관련해서 상당히 자신감을 보이는 것처럼 내비쳐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오늘 KT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오 기자, 상장 이후에 매출 25조 원대 시대를 열었다고요? 네, KT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25조 6천억 원, 영업이익 1조 6,901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3% 늘어난 수준이고요. 영업이익은 2년 연속 1조 6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KT는 전통적인 통신업을 포함한 텔코와 플랫폼 사업을 주축으로 하는 디지코 모두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나갔습니다. 특히 기업 간 거래 B2B 플랫폼 사업은 기존의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B2B AICC 등의 핵심 사업에서 고성장을 이뤘다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앞당겨지면서 늘어나는 수요에 적극 대응했고 올해 누적 수주액이 전년 대비 13.2% 늘었습니다. AICC 사업은 금융권을 중심으로 대형 구축 사업 수주 성공과 기업 고객을 위한 스마트 클라우드 컨택 센터, 에이센 클라우드 동반 성장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88.9% 증가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KT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KT에서 지난해를 그룹의 미디어 콘텐츠 사업 성장이 본격화된 해라고 자평을 했다고요. 네, KT 콘텐츠 자회사는 콘텐츠, 광고, 커머스 등의 각 사업 영역에서 높은 성장세를 이어나가면서 전년 대비 25.4%의 매출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KT 스튜디오 지니는 설립 2년 차에 별도 매출액 1,000억 원 이상의 매출과 96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요. 김영진 KT 최고 재무 책임자는 KT는 지난 2020년 디지코 선언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경제 환경과 고객 니즈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디지코와 B2B 사업에서 높은 성장을 이뤄냈다면서 앞으로도 KT는 성장과 수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 기업 가치를 높여서 주주들에게 신뢰받는 기업이 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그야말로 매출 25조 원 시대를 이끌어낸 구현모 대표 앞으로 연임이 이어질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라임 이슈 6번째 짚어보도록 하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렇게 삼중고 속에서도 지난해 주요 백화점의 실적은 상당히 호조를 보였습니다. 자, 오 기자 역시나 명품군이 매출의 성장세를 이끌었다고 하는데 두 자릿수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다고요. 네,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시장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3조 2,320억 원으로 11.9% 늘었는데요. 백화점 매출액이 3조 원을 넘은 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이후에 3년 만입니다. 특히 명품군을 중심으로 매출 성장세를 이끌었는데요. 영업이익도 42.9% 늘어난 4,980억 원 기록했고요. 연간 매출은 10.7% 늘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수치입니다. 신세계 백화점 역시 지난해 매출이 2조 4,869억 원으로 전년보다 16.4% 늘었습니다. 영업이익은 5,018억 원으로 38.5% 확대됐습니다.
신세계 관계자는 해외여행 재개 등 일상 회복으로 남성, 여성, 캐주얼 등의 패션 부문과 화장품, 캐리어 등의 여행 관련 장르 수요 회복이 백화점 실적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신세계백화점에서 업계의 호실적인 영광을 직원들에게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지난해 최대 실적 달성으로 100억 원 상당의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은 전 직급의 직원에게 400만 원의 특별 격려금을 지급했습니다. 신세계는 올 상반기 중에 업계 최대 규모의 영패션 전문관, 하이엔드 골프 전문관도 선보일 계획입니다. 롯데 역시 백화점의 주력 매출 창구인 패션 부문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지난해 호실적에 대한 역기저 효과로 올해는 성장세가 둔화할 거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업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소비 여력이 축소되면서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와 같은 성장세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백화점이 작년 성장률을 능가할 가능성은 100%에 그칠 10%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중국인 관광객이 얼마나 올 수 있느냐에 따라서 매출 신장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면서 조금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난해는 사실 호실적이 웃긴 했지만 올해는 그럴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녹록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들이 좀 들려오고 있는데 네. 신세계와 롯데쇼핑이 백화점 부문을 제외한 면세와 가전 그리고 리빙의 자회사 실적이 좀 부진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신세계는 면세점과 리빙 사업에서 특히 고전하고 있는데요. 면세점 같은 경우 인천국제공항 임대료 선 반영과 특허 수수료 영향으로 4분기에는 적자 전환했고요. 신세계 가사도 적자 폭이 188억 원 늘었습니다. 롯데쇼핑은 가전 양판점과 홈쇼핑이 부진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침체 등으로 가전 판매가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롯데홈쇼핑도 업황 부진과 송출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줄어든 상태입니다.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7번째는 대우건설 소식입니다. 그동안 국내 주택 경기가 상당히 침체된 상황 속에서 대우건설이 비주택 분야에서 상당한 수주를 늘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난달에 토목 사업에서만 수주 1조 원을 달성했다고요? 네, 대우건설이 지난달 수주한 공사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B노선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그리고 이천 마장 물류단지 조성까지 3개의 사업입니다. 이 중 가장 주목받는 사업이 이 GTX B노선 민간 투자 사업 구간인데요. 대우건설은 컨소시엄 주관사로서 7,700억 원 규모의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409 재정 구간은 전체 공사비가 3,639억 원 규모로 역시 주관사인 대우건설이 지분이 1,620억 원 규모입니다. 또 이와 함께 지난달 889억 원 규모의 이천 마장 물류단지 조성 공사도 동시에 수주하면서 1월 수주액만 1조 원을 넘겼다는 게 대우건설의 설명입니다. 이로써 또 올해 토목 분야 수주 목표였던 1조 8천억 원의 절반을 넘는 수주액을 확보하면서 무난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부터 금리 급등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부동산 시장 흐름에 대비해서 국내외 인프라 사업과 또 해외 사업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올해 초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우건설 관계자는 국내 인프라 분야 및 해외에서의 수주 증가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에 성공하고 있다면서 대외 경영 환경이 건설업종에 우호적이진 않지만 위기에 강한 대우건설의 저력을 발휘해서 극복해 나가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마지막 프라임 이슈 8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수소차에서도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북미 최대 수소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요. 북미 수소 상용차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세미나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좀 오갔을까요? 네, 현대차는 미 에너지부, 상무부, 캘리포니아 주정부과 주정부 등과 함께 수소 관련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현지 기업들과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현지 시간 9일 열리는 특별 세션에서는 엑시언트 수소 전기 트럭 30대를 미 오클랜드항에 공급하는 캘리포니아 항만 친환경 트럭 도입 실증 프로젝트를 소개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현대차는 다른 주 정부의 수소 상용차 실증 사업 참여를 제안할 계획입니다.
행사 기간 동안에 현대차는 올해 상반기 출시되는 북미형 엑시언트 수소전기 트럭 트랙터를 전시하고요. 자원 순환형 수소 생산 콘셉트도 소개했습니다. 현대차는 현재 국내에서 충주시와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중국과 미국으로의 확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원 순환형 수소 생산 콘셉트를 통해 청정 수소뿐만 아니라 저장, 운송, 공급 활용까지 수소 에너지 사업 모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활용 확대 등 인플레이션 감축법 여러 분야에 규정된 수혜 조항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면밀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의 경제계 주요 뉴스 프라임 이슈에서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다인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